이건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야. 지금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 단 한 장의 이미지가 미국 교통안전국을 움직였고 CNN, MIT 심지어 백악관 교통자문단까지 긴급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엔 군사시설도 미래 도시도 첨단 연구소도 없었습니다. 고작 휴게소. 그렇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가 지금 전 세계 교통계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반전이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모든 건 한 명의 여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하던 베테랑 줄리아 벤틀리.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겪은 한 번의 불쾌한 기억. 그런데 그 기억을 부수고 들어온 지금의 한국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도대체 그 휴게소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왜 그 한 장의 사진이 미국을 움직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교통정책연구소의 소장, 줄리아 벤틀리입니다. 평생을 교통 인프라와 함께한 전문가로서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연구도 제 인생을 뒤흔든 그 사진만큼 강렬한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동료 마이클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줄리아, 이거 봐봐.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래. 현대적인 건물과 깔끔한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그저 시큰둥했어요. 그냥 휴게소일 뿐인데. 일주일 후 CNN에서 미래교통 인프라의 새 기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사의 중심에는 제가 봤던 바로 그 휴게소 사진이 있었어요. 이어서 포브스 그리고 몇몇 교통 전문지에까지 관련 내용이 실렸죠. 미국 내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무심코 넘기던 유튜브에서 그 휴게소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회수는 무려 수백만이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주차장 지붕,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마켓,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까지. 그것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작은 도시였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그 한국 휴게소 자료 더 있어?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보고서, 논문, 뉴스 기사, 여행자들의 후기까지. 그리고 곧 깨달았죠. 이건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것을. 연구소 임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통인프라 연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장이 결정됐어요. 연구소 내 한국계 직원 앤디는 제게 조언했습니다. 줄리아, 준비하세요. 당신의 모든 기준이 다시 쓰여질 테니까요. 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뭐에 그리 충격받겠냐는 오만함이었죠.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그 사진 한 장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계속 곱씹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죠.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약 10년 전 아시아 교통 인프라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의 경험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좁은 공간, 불편한 화장실, 이해할 수 없는 음식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줄리아, 지금의 한국 휴게소는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요. 출발 전 앤디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저 애국심에서 비롯된 과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부스에 들어가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을 마쳤어요. 모든 과정은 단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다르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공항철도를 탔어요.
역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쾌적했어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했고 각 역에서의 연계 교통편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했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도 놀라운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택시 내부의 디지털 시스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정보, 다양한 결제 옵션. 모든 것이 1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한국교통학회 동료 박준호 교수를 만났어요. 10년 전 잠깐 인사를 나눴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줄리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서울대중교통관제센터에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교통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교통 시스템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리고 동시에 의심했던 그 휴게소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차에 오르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오늘 제 10년 된 기억은 새로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휴게소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쾌적한 공기, 적절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편안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은 단순한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네요. 정보센터에 가깝잖아요. 박준호 교수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휴게소를 단순히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어린이 놀이 공간, 반려동물 쉼터, 심지어 작은 전시관까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미국은 효율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죠.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두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박준호 교수는 저를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류장에는 특별한 버튼이 있었어요. 이 버튼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운전기사에게 알림이 가서 승하차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그는 저를 전기차 충전소로 안내했어요. 이 충전소는 단순한 충전 기능을 넘어서죠. 인공지능이 차량의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충전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충전 중에 차 주인이 휴게소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추천해주죠.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런 세심한 디테일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었어요. 사용자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였어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넓은 통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알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요. 박준호 교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의 효율 중심 사고가 사람 중심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도로는 매끄럽게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은 명확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박준호 교수의 말에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에서만 보았던 그 유명한 휴게소였죠. 실제로 보니 영상보다 더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동안 본 어떤 휴게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의 건물, 태양광 패널로 덮인 주차장 지붕, 전기차 충전소가 즐비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 도시네요.
제 말에 박준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휴게소를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 아닌 여행자들이 잠시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켰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절감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서비스 공간을 넘어 하나의 환경 교육장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였어요. 이 충전소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15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게다가 모든 전력은 옥상과 주차장의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됩니다. 박준호 교수의 설명에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미국에서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휴게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10년 전 제가 경험했던 그 불편하고 초라했던 공간과의 괴리감에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같은 나라, 같은 휴게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공간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변화였습니다. 줄리아, 이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에요. 여행의 일부로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죠. 박준호 교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이곳은 더 이상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준호 교수는 저를 휴게소 식당가로 안내했습니다. 푸드코트처럼 생긴 공간이었지만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점만 있는 미국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매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건강식과 유기농 옵션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다니 놀랍네요. 제 말에 박준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닌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휴게소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했죠. 점심으로 추천받은 국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깊은 맛과 정성스러운 플레이팅까지, 이건 분명 휴게소 음식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식사하는 사람들 모두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10년 전 제가 가장 불쾌하게 기억했던 그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청결함은 기본이고 세심한 디자인과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대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제가 기억하는 그 화장실이 맞나요? 박준호 교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는 여행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바로 화장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썼죠. 휴게소 한켠에는 작은 갤러리가 있었어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퀄리티가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에요. 지역 문화를 알리고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죠. 박준호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이 공간에 담긴 깊은 철학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깥 테라스로 나가보니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절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에서 여행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간까지 갖추다니 이건 분명 제가 알던 휴게소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휴게소의 감성까지 설계했군요. 제 말에 박준호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체죠.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까지 고려합니다. 휴게소를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미국의 교통 시스템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휴게소는 대부분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화장실, 간단한 식사, 그리고 주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휴게소를 단순히 필요에 의한 정차 지점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 되네요. 제 말에 박준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단순한 기능을 넘어 여행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역 특산물 마켓과 관광 안내소의 결합이었어요.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특산품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지역 경제와 관광을 연결하는 생태계였죠. 이런 시스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제 질문에 박준호 교수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휴게소 내 지역 특산물 판매로 인한 지역 농가 소득 증가, 관광객 유입 효과,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이건 단순한 쉼터가 아닌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이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체계를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효율과 속도에만 집중해왔죠. 그 결과 휴게소는 그저 필요에 의해 잠시 들르는 불가피한 정차 지점으로만 남아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휴게소는 여행의 질을 높이는 가치 있는 경험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왜 고속도로를 낙후된 서비스로 남겨뒀을까요? 자문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군요. 제 말에 박준호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도로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되죠. 이 순간 20년간 교통 전문가로 살아온 제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 교수는 저를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윤 연구원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기술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김도윤 연구원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미국에서는 종종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곤 했으니까요. 연구원 내부를 둘러보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전용 대기구역, 육아 공간, 노인을 위한 휴식 공간 등 세심한 디테일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배려는 법적 의무를 넘어 진정한 포용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군요. 제 말에 김도윤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데이터 활용 방식이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 가치가 중심에 있었죠. 한국은 기술로 감정을 만드는군요. 제 말에 김도윤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차갑지 않고 따뜻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국민 정체성과 신뢰를 쌓는 매개체라는 그의 설명이 신선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통 시스템은 사회적 계약의 일부였어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교통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죠. 김도윤 연구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에서 놓치고 있던 관점이었어요. 교통은 사회 설계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연구원을 나오면서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제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만들어낸 세심한 배려와 디테일이 사용자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었죠. 줄리아,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되셨나요? 박준호 교수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서의 교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귀국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유튜브 채널에 진짜 한국 휴게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휴게소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죠. CNN,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심지어 테슬라의 CEO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죠.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미국 교통 혁신 프로젝트였어요.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닌 교통 시스템의 철학적 기반부터 재설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만 추구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잊고 있었어요.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통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이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충격을 그들도 느끼길 바랐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희 연구소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고속도로 구간에 한국식 복합 휴게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지역 특산물 마켓, 문화공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까지 갖춘 새로운 개념의 휴게소였습니다. 가끔 10년 전 한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웃게 됩니다. 그때의 불편한 경험이 없었다면 이번 방문에서 느낀 변화의 충격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이 없었다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어요. 단순한 효율을 넘어 사람을 중심에 둔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것은 저 한 사람의 과거 트라우마가 변화의 씨앗으로 피어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변화의 영감을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항상 그 휴게소를 들립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교통의 본질에 대해 생각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